어이구,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감개가 무량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김늘입니다. 오늘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1시간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더 길게 이야기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시간 20분 정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육 관련해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교육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교육 관련해서 그렇게 따로 무슨 공부를 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통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문가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한 이유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귄터 그라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데요. 1999년에 20세기 마지막 노벨상을 받은 작가예요. 현대 독일 문학을 아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분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분이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반통일주의자가 귄터 그라스였어요. 독일에선 두 명이 지식인이 가장 강하게 통일을 반대했는데 그게 귄터 그라스라는 작가와 유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도 한국에 굉장히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영향력이 큰 아직 생존하고 있는 철학자가 유르겐 하버마스죠.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철학자인데 놀라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 왜 통일에 이렇게 반대할까? 독일 최고의 작가와 철학자가 통일에 반대한다는 이 상황을 보고 저는 이제 89년부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라스는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독일 통일이 갖는 특수한 국면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내에 이제 당시 여러 잡지 같은 데다 제가 글을 자연스럽게 좀 내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 발짝씩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6권 정도 통일에 관련된 책을 냈더라고요. 한 6년 정도 한국연구재단 관련해서 한 10여 명 연구단을 제가 이끌면서 통일 이후에 동서독 사이에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을 2권, 3권을 냈네요. 3권.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평화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변동을 다루는 그러한 책을 2권 해서 총 7권 정도 통일 관련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렇게 강연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독일 통일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통일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 3가지만 제가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통일 문제를 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점점 더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이런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저도 학교에 수업 시간에 쭉 아이들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놀랍니다. 정말로 이제는 통일 회의론을 넘어서 심지어 반대
하는 반대론까지 젊은 아이들의 의식이 굉장히 반통일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걸 보면서 놀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이 한반도 미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통일 30년이 됐어요. 독일 통일 30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요 시위, 난민 시위라고 써 있죠? 요 사진이 어떤 시위를 하는 건지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이것을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이렇게 옮긴 거예요. 혹시 이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떤 장면인지?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이게 작년 9월 22일 날, 9월 20일 날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 장면입니다. 요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혹시 그 신문 기사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예. 9월 초에, 작년 9월 초에 그리스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수용소에 약 15,000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이 있었어요. 이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9월 18일 날 처음으로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에서 먼저 2,700명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인들이 거리로 몰려 나온 겁니다. 40개 도시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베를린이에요. 베를린 시위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몰려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네. 왜 15,000명 중에서 2,700명만 받느냐? 전원 수용해라. 전원 수용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독일 말을 이걸 아실 거예요. 요건 아마 특히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라거비어, 라거 맥주. 독일 맥주를 라거비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라거 맞습니다. 라거라는 게 창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거비어 하면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 그런 맥주다 이거죠. 그래서 창고같이 생긴 게 다 라거입니다. 수용소도 라거고요. 에바쿠이렌이란 건 evacuate, 비운다는 얘기죠. 수용소를 다 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소를 비워라. 멘션비어드게 운터브리문, 인간 존엄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요 말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We have place죠. 영어로 하면 we have place. 영어랑 비슷하죠?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가 장소 많으니까 수용소 다 비우고 우리한테 다 보내라. 저는 이런 얘기예요. 예, 제가 아침에 이것을 신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살아있구나.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한 3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독일엔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정말로.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2주 후에 10월 3일 날, 혹시 10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독일 통일의 날입니다. 예, 10월 3일이 우리 개천절이 10월 3일이죠? 독일은 통일의 날이에요. 10월 3일 날 독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작년 10월 3일이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되죠. 그랬기 때문에 작년 2000년 10월 3일은 정확하게 몇 년이나요? 30년.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30주년이었기 때문에 독일 대통령이 나와서 기념사를 합니다. 여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최고의 독일.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해요. 놀라운 말이죠. 독일 역사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날 이 국가가 최고의 국가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최고라는 걸까요? 국방력이 독일이 최고인가요? 아니죠. 경제력이 최고도 아니죠. 뭐겠어요? 지금 독일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러면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몇 년 전부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이란 나라는 너무나 예전과는 다른 나라가 된 거죠.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유타인에 대한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거 누가 했나요? 그뿐이 아니죠. 공장식으로 인간을 죽였어요. 가스실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아우슈비츠. 이건 누가 했나요? 여러분, 지난 20세기 독일을 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게 독일인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지금 자라고 있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독일 통일 30년을 결산한다고 하면 이 사진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오늘날 통일된 독일이 30년이 지난 후에 보여주는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3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할 때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독일은 Beste Deutschland, 그 말이 거의 모든 얘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독일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변국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또 정치적인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진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독일과는 큰 차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통일 30년을 결산해 보면 독일은 이제 적으로 누가 봐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또 국제적으로 그 정치적인 힘, 책임감, 이게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독일 내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동독인과 서독인 사이에 일종의 화학적인, 내적인 그러한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예요. 30년이면 한 세대죠? 한 세대가 지났는데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은 이제 어떻게 지낼까요? 서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잘 소통하고 서로 잘 돕고 이렇게 지낼까요? 아니면 여전히 굉장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상당 부분 서로 저주하면서 지낼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독일에서는 많이 하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정체성 혹은 귀족성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이에른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서독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독일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유럽인이라고 느낍니까? 세계인이라고 느낍니까? 이런 걸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속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어디에 귀속돼 있냐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서독인들은 대부분 서독이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 독일 사람이라고 답을 합니다. 나는 1차적으로 내가 독일인이라고 느낀다. 그럼에 반해서 동독인들은 독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는 1차적으로 나를 동독인이라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동독은 없는 나라잖아요. 사라진 지 30년 됐잖아요. 통일되면서 사라졌죠. 동독이 없는데 오히려 새로운 동독의 정체성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전히 동독인들이 동독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이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 간의 그러한 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하나의 경고처럼 읽힙니다.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남북 간의 통일이 된다고 해도 정말로 화학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융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동독인들은 통일된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통일 독일의 2등 국민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답한 동독인들이 약 65%였어요. 작년까지. 통일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자신을 통일 독일의 2등 국민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독일보다 더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쩌면 2등 국민이 아니라 5등 국민쯤 느낄지도 몰라요. 5등 국민쯤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부터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독일 통일 30년을 결산해 보면 외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통일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아주 가장 강력한 대표 국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정치에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국가로 우뚝 섰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내적인 통일, 동서독 간의 관계에서 보면 바로 그런 사회문화적인 동서독 주민 간의 통합이 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통일 30년이 보여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요. 자, 통일 관련된 포괄적인 평가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3대 신화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독일 통일에 대한 그러한 통념들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독일 통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러한 국민이죠. 실제로 관심도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독일 통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흡수 통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흡수 통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건 뭐예요?
강력한 서독이 아주 왜소한, 힘이 없는 그러한 동독을 가서 흡수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흡수통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우리 그 석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 쓴 아이가 있는데요. 그가 이걸 계속 추적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흡수통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통일과 관련해서 이런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독일말의 번역도 아닌 것이고 누가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데 아직도 그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밝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독일 통일은 서독이 가서 동독을 흡수한 게 아닙니다. 전혀. 독일 통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도한 것은 누구예요? 동독 시민들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 시민들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서독과 거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1989년 10월 9일, 오늘 1989년 10월 9일이라는 날짜를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10월 3일이 통일의 날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월 9일이 가장 결정적인 날이에요.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989년 10월 9일에 동독혁명이 있었습니다. 동독혁명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독혁명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동독혁명. 10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동독은 스탈린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강력한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의 시대를 아는 분들은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기억하실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거대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되죠. 기억나시죠? 예, 그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불렸던 거죠. 예, 이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당의 민주적 개혁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민주적 개혁.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동유럽의 많은 나라가 고르바초프 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국가 내의 민주화를 상당 정도 진척시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만 전통적인 스탈린주의자, 말하자면 독재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자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에리히 호네커라는 사람입니다. 에리히 호네커. 여기에 대해서 89년부터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89년 가을부터 동독 내에서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아주 확산세를 타고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 민주화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제가 89년 4월에 독일에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거의 매일 서독의 공영방송에서 특집 프로를 거의 매일 했어요. 왜? 동독 내에서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계속 벌어지니까 서독에서 거대한 어떤 이건 세계사적 변화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그 과정을 지켜봤고 TV들이 생중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바로 10월 9일이에요. 10월 9일 라이프치히라는 데가 아주 결정적인데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서
계속 월요일마다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데모가 가장 규모가 컸어요. 당시에 라이프치히 주민들이 약 15만 명 정도 됐는데요. 이 데모에 대체로 5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그것은 거의 주민의 대다수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어린아이와 노인 빼고는 상당수가 나왔죠. 그렇게 됐는데 10월 9일 날 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에리 호네커가 이때 미리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10월 9일 날 집회에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당신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발표란 말은 안 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식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식 방식으로. 중국식 방식이라는 게 그 당시에 아마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89년 6월에 어떻게 되나요? 천안문에서 탱크로 밀어버리죠. 결국은 중국 민주화가 완전히 자살하는 게 89년 4월에 있었던 천안문 데모고 이게 마침내 6월에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완전히 민주화와는 다른 역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중국식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은 뭐겠어요? 무력 진압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당시에 라이프치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어떻게 했나요? 평소보다 거의 2배가 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거죠. 이들이 나온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광주에서 그 전에 부산 마산에서 있었던 우리의 상황들이 있었죠. 그게 정확하게 10년 후에 동독거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그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 주민들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목숨 걸고 나온 거죠. 다들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호네커가 발표를 포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들의 놀래가지고 발표를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40년 동안 이어져 온 동독공산당의 그러한 독재적인 체제가 붕괴합니다. 이게 10월 9일이에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그 뒤에 오는 이야기들은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이 날이 결정적인 날이죠. 결국은 동독 시민들이 일어서서 독재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을 붕괴시켰다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혁명이죠. 이걸 역사가들은 당연히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피를 보지 않았죠. 그래서 무혈혁명 혹은 평화혁명이라고도 하고요. 가을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가을혁명. 또 개신교혁명이라고도 해요. 개신교혁명. 개신교에서 주도한 그러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라이프치히 그 시위의 중심은 바로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가 그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크리스티안 피러라고 하는 목사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혁명이죠. 그래서 동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동독혁명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국인들이 아는 것은 그 이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건 알아요. 그렇죠? 베를린 장벽은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게 10월 9일이라고 그랬죠? 동독혁명이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 무너졌다기보다는 개방된 거죠. 이것은 뭐예요? 동독의 내부 권력이 와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동독 내부의 권력 체제의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눈에는 사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너무나 큰 정치적 스펙타클이었죠. 그래서 막 그냥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장벽을 부수고 장벽 위에서 춤추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한국인이죠. 실제로 그래서요. 베를린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은 거기 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고, 저처럼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그 한국인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 술 마시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눈등이가 좀 이렇게 부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정도로 독일 통일을 가장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게 한국인들이었죠. 그러나 전체 틀에서 보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였지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언제예요? 10월 9일 동독혁명. 이게 결정적이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일사천리로 간 거예요. 다음 해 3월에 마침내 독일 역사상 최초, 동독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를 한 겁니다. 민주선거. 처음 한 거예요. 이 민주선거가 바로 통일의 방식을 두고 치르는 선거가 된 거예요. 이 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 지금 대체로 앙겔라 메르켈이 속하고 있는 독일 수상, 그 당에서는 빠른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독일 3인당은 점진적인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에 반해서 조금 전에 동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죠. 동독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체로 개혁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통일에 반대했습니다. 통일에 우리가 결국은 동독의 스탈린주의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서독과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독일 땅에 진정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이전 40년 동안에 동독 공산당이 만든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사회주의를 빙자한 독재 국가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국가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왕국이다. 우리가 그런 자유의 왕국을 이제는 만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동독혁명을 이룬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서독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으로서 동독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이걸 내세웠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세 파가 생겼던 거예요. 빠른 통일, 점진적인 통일, 동독의 재건,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의 동독의 재건. 이 세 파가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누가 결정하나요? 동독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체로 그 당시에 3인당이 압승할 거로 봤어요. 모든 여론이. 3인당의 압승은 뭐예요? 점진적 통일. 이것이 압승하리라고 봤는데 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동독 시민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빠른 통일이었어요. 빠른 통일. 그래서 이건 당시로서는 완전히 예상이 뒤집힌 겁니다. 거의 48%가 빠른 통일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빨리 통일이 된 거죠. 너무 빨리 된 거죠. 3월에 선거를 했는데 10월 3일 날 통일이 됐잖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이질적인 체제에 있던 나라가 6개월 만에 통일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라도 너무 빠른 통일이 된 거죠. 결혼도 그렇게 빨리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빠른 통일이 된 겁니다. 자, 요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독일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점진적인 통일은 뭐고 빠른 통일은 뭔가?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진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헌법이 없다는 거 아시죠?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헌법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헌법에 해당되는 게 독일에선 기본법이라고 했어요. Grundgesetz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기본법 146조에 통일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독일이 통일할 시에는 두 국민들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 신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일 시에는 반드시 신헌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서 통일국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건 아마 2, 3년, 3, 4년 걸리겠죠? 여기에 대해서 빠른 통일이란 건 뭐겠어요? 완전한 편법이죠. 편법을 쓴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독일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빠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 23조에 규정된 연방가입법 조항이 있어요. 연방가입 조항. 이것은 뭐냐 하면 독일 연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주민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로 통과될 시 독일 연방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통일 조항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역이 있죠. 여러분 아마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옛날에 국어 책에도 나왔죠?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이 배경이 어디예요? 알사스 로렌 지방이죠. 알사스 로렌. 여기는 프랑스가 전쟁에 이기면 프랑스 지역에 귀속됐다가 독일이 이기면 독일 지역으로 귀속됐다가 이런 지역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으니까 이 알사스 로렌 지방이 어디로 귀속됐겠어요? 프랑스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70%, 80%가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1950년대 초에 이 지역 주민들이 바로 23조 조항에 의거해서 주민 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압도적으로 독일로 가겠다는 그러한 표가 압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75%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독일의 11번째 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독일에. 이게 자르란트라는 주예요. 자르란트 또는 자브리켄이라고도 해요. 이게 서독에 10개 주가 있었는데 50년대 초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들이 프랑스의 령에서 독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요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요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됐나요? 동독의 5개 주가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다 서독주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입이란 표현을 써요. 독일에서는 안슐루스. 이건 가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독일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게 아니고요. 동독의 5개 주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서독 연방에 가입한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동독인들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로 가입한 거예요. 만약에 146조에 따라서 점진적인 통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동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 재산들 이런 것들이 다 보호되는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국가가 형성됐겠죠. 그 과정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동독인들은 모든 권리를 사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서독에 그냥 가입함으로써 서독의 모든 제도에 그냥 따르게 된 거죠. 이런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른 것도 누구예요? 동독인들이죠. 자기 책임이죠. 자기들이 빠른 통일을 택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빠른 통일의 결과가 이렇게 가혹한 방식으로
동독인들의 모든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서독에 편입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것이 바로 동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저항의식의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일 통일의 큰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흡수 통일이라는 건 사실은 바로 이 자리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건 누구예요? 바로 동독인들 자신입니다. 동독인들이 모든 과정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독은 통일 과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독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도 심지어 통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까지도 서독 정치인들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독일 통일은 사실은 서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동독 내부의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흡수 통일이란 말 틀렸고요.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통일에 많이 반대합니다. 왜 안 그래요? 통일하면 엄청난 돈이 든다. 예, 이것도 잘못된, 과장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입의 방식으로 동독인들이 서독에 들어오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정적인 실책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빠른 통일을 한다고 하니까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실책입니다. 바로 7월 1일 날, 7월 1일, 아까 3월 달에 선거를 했다 그랬죠? 빠른 통일을 동독인 다수가 원했다 그랬죠? 7월 1일 날 화폐 통합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 빠른 거죠. 3개월 만에 화폐 통합을 해버려요. 예? 그런데 이 화폐 통합을 너무 졸속으로 한 거죠. 실제로 당시의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는 9배 차이가 있었어요. 9배. 서독 100마르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동독 마르크 900마르크를 줬어요. 9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1대1로 했어요. 공식 환율을. 1대1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독 기업들이 9배의 생산력을 어떻게 가져요? 거의 다 도산합니다. 동독 기업들이 다 붕괴해요. 동독 전체가 거대한 실업지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서독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부 유럽의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실업 문제, 개인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예요? 실업자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실업수당을 2년 동안 주고요. 그 다음에 실업부조를 무기한 줍니다. 무기한. 그 과정에서 재교육시키고 취업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또 아이들의 교육 어떤가요? 독일은 대학까지 다 무료인 거 아시죠? 대학까지 다 무료예요. 무료라는 건 뭐예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담당한다는 거죠. 또 무료인 정도가 아니죠. 대학생들의 생활비 어떤가요? 국가에서 다 주게 돼 있잖아요. 생활비까지 줍니다. 이게 바팩이에요. 지금도 매달 120만 원을 줘요. 대학생들한테 생활비로. 왜?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1970년부터 50년 전부터 서독에서는 바팩이라는 이름의 생활비를 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서독에 주로 다 들어왔죠. 약 2,500만이 넘는 동독인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들 대다수가 실업자고 거기에 있는 자식들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 학비고 뭐고 의료비 모두가 국가에서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돈이. 그래서 실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들어간 돈의 약 75% 정도가 사회보장 비용이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장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남북이 통일되는데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남한 주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무슨 학비 또 대학생 생활비 이런 거 대주나요? 우린 통일돼도 돈 안 들어요. 지금 남한 사회라는 건 독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독일은 지금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남한처럼 이렇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한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지를 몰라요.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보이는 이 태도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무책임한 정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대응 재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재정을 마련해야 되겠죠. 얼마를 했나요, 이들이? 전체 GDP의 30%를 코로나 대응 재정으로 확보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전체 GDP의 30%. 얼마겠어요? 약 1조 유로를 편성했어요. 1조 유로. 우리 돈으로 1350조를 편성했습니다. 1350조. 그걸 편성하고 재무부 장관이 딱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손실, 특히 그중에서 고정비용, 인건비와 임대료, 이것은 90%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난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여러분, 바로 지지난주에 KBS에서 이걸 했어요. 시사기획 창이라는 데서 한번 시사직격이라는 데서 이걸 다뤘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온 베를린에서 미용실 주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작년부터 수없이 많은 그러한 차단과 영업 제한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손해본 거 없다. 에? 나는 지금 3명의 미용사를 데리고 있지만 한 명도 자른 사람 없다. 왜?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하는 꼴을 보세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때요? 손실보상이라고 얼마를 책정한지 아세요? 2조.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당은 이것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 둘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뭐예요? 추가 경정으로 편성한 것까지 전부 탈탈 모아서 3조 5천이랍니다. 이것은 지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원 안 하겠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죽기 직전에 생존의 벼랑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아무튼 너무나 무책임한 그러한 정부란 말씀만 드리고요. 그래서 천문학적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과장된 거예요. 한국에선 전혀 돈 안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러한 복지 시스템과 너무나 먼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독일의 통일 환경이 우리보다 좋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독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의 통자도 못 꺼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부 독일이 일으켰죠? 그게 뭐예요? 전부 독일이 통일국가일 때 일으킨 거예요. 유럽의 평화는 독일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 평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독일이 통일된다고 할 때 독일의 통일이란 말만 나와도 유럽의 모든 나라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 이거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모든 유럽 국가에 팽배해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독일 통일을 지지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단 한 나라도. 처음엔 미국조차 반대했어요. 미국조차. 새로운 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미국은 요 기회를 활용해서 나토를 확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만이 독일 통일에 찬성했습니다. 나중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마가릿 대처와 또 미테랑,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이었죠. 이 둘이 했던 대화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독일 통일을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독일 안에서도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였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그러한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유럽의 모든 정치인들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는 정도로 통일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통일된 이후에 나온 야사를 보니까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그날까지도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의 머릿속에 통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 정도로 독일 정치인 스스로가 독일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독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 지금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통일된다고 겁먹을 나라 있나요? 우리가 통일된다고 겁먹을 나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의 경우는 네 나라가 주변에 있죠? 미국이 와 있고요. 태평양 세력으로. 일본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정말 묘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통일된다고 아무도 겁먹지 않습니다. 겁먹을 나라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고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뭐 중국도 지금 떠오르는 미래의 최강국이고 엄청난 쪽수를 가진 나라고 러시아는 군사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런 그야말로 슈퍼 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기회예요.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환경이 나빠서 통일을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에서 통일 문제가 진전이 없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화된 패배주의, 정치적 상상력의 부재, 이거예요. 완전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이 상황을 타개할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선 가장 큰 문제이지 상황에 의해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된다고 해서 겁먹을 나라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물론 당연히 모든 나라, 내 나라 전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하겠죠? 어떤 형식의 통일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계산하겠죠? 계산은 당연히 하겠죠. 내 나라가 나름대로 통일의 득실을 따지겠지만 그들이 우리가 통일된다고 해서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국제 정세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무력감을 정당화해 왔어요. 이제 이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통일에 관련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진 독일로 치면 빌리 브란트 같은 그러한 탁월한 정치가가 거의 없었죠. 김대중 대통령 정도가 통일과 관련된 자기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무력감과 열등감, 이것이 한국 통일을 망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통일을 해야 하죠? 왜 통일을 해야 돼요? 예, 저는 통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통일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예? 또 저런 권력기관 개혁 문제, 교육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중에 통일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통일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이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통일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국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형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온 세상이 경탄합니다. 제가 거의 매년 외국의 학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요.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것 때문에. 이 학자들이 한국을 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탄의 눈빛이에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경이로운 눈으로 봅니다. 또 경제성장. 얼마나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30, 50 클럽이 뭐죠? 예,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그런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죠? 예, 그게 30, 50 클럽이에요. 몇 개 나라가 있나요? 몇 개 나라가 있나요? 그런 나라가. 맞습니다. 7개밖에 안 돼요. 의외로 많지 않죠? 어디 계세요? 한국, 일본, 미국, 일본은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이거야 뭐 금방 생각하죠? 그 다음이 어디 계세요? 이태리. 이태리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로 2019년에 들어갑니다. 지금 7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중형 이상의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저는 독일에 갈 때마다 오히려 밖에서 한국을 보면 그게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독일 안에서도 거의 모든 한국 제품들은 최상급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한국 제품이 덜어 있었죠. 그러나 이건 최저가. 뭐 TV라든가 또는 뭐 선풍기 뭐 이런 것들이지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서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이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18년째 자살률이 1입니다. 아시죠? 1917년, 2017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가 우리를 앞섰어요. 리투아니아. 예? 어디에?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죠. 그 나라는 사실상 사회체제가 붕괴됐대요. 그래서 그 많은 자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또다시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를 앞섰죠? 다시 회복했어요. 1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의 내용도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0배까지 나온 해도 있어요. 평균에. 노인 자살률의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노인들이 돌아가시나요? 노인들이 이제 자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는 좀 기품 있게 죽음을 맞으셔야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빈곤이죠. 빈곤. 노인 빈곤이 세계 1위입니다. 계속. 지금 52%에서 48%를 왔다 갔다 해요.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예요. 유럽은 대개 어떻습니까? 3에서 7%더라고요. 3에서 7%. 우리가 딱 10배예요. 10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강연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지난 겨울에 부산이나 광주에 10시 강연이 있으면 아침 6시에 나와서 KTX를 타야 돼요. 6시에. 겨울에 추운데 깜깜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오다 보면 움직이는 인기척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폐지 죽고 있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폐지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노인들이. 도저히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어요. 아세요? 옛날에는 불평등하면 미국과 멕시코를 당연히 떠올렸죠.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 멕시코 다 앞섰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프로를 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이런 제목이에요.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586 세대라고 하는 민주화 세대가 한국 사회를 너무나 끔찍한 불평등 사회로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인상적인 게 뭐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지 그 지표들이 나오는데 멕시코, 미국을 한참 앞서 있어요. 그 지표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20대의 자산 불평등.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으니까. 20대의 자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 20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 정도가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보신 분 없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신문에 나온 거예요. 몇 배 정도 됩니까? 40배가 난다. 40배. 20대에서. 20대의 하위 20%, 하위 20%의 자산이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에 반해서 상위 20%의 재산이 약 얼마예요? 8억이 넘습니다. 8억.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2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40배 차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시작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강국 교수라고 아세요? 리스메이칸 대학의 불평등 연구의 아주 대가죠. 이 양반이 내놓은 그 지표를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이강국. 상위 1%가 한국 토지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55%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1%가. 상위 10%가 몇 프로 가지고 있나요? 96.4%를 가지고 있어요. 10%가. 하위 90%가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그래서 정태인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정태인? 노무현 정부 때 경제행정관을 했어요. 정태인.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나왔죠? 표지인물로 나왔죠? 거기서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정태인 씨는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이란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태희 씨의 주장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온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피케티 베타 지수라는 게 불평등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최악의 지표가 레미제라블, 프랑스 혁명 레미제라블이 나온 그 시기에 불평등이 7.5래요. 7.5. 오늘날 한국은 9라고 합니다. 9.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지금 불평등을 가진 사회가 지금 남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과장됐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강남 쪽에 갔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차들이 2대 중에 한 대가 벤츠 아니면 포르쉐예요. 지금 벤츠와 포르쉐가 독일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만들잖아요. 저는 독일에서 벤츠, 포르쉐 거의 못 봐요, 가도. 독일 사람들도 포르쉐 한 대가 가면 야, 저기 포르쉐 간다 이러고 사람들이 모여요. 한국은 온 천지가 포르쉐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포르쉐가 내년 판매량이 이미 다 차서 살 수도 없대요. 아세요? 이런 끔찍한 불평등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인 거 아시죠? 이것은 지금 23년째 일입니다. 23년째. 딱 2해 빼고. 멀쩡한 사람이 일하러 갔다가 집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얼마가 죽었나요? 46,000명이 죽었습니다. 46,000명. 여러분, 평화시에 그냥 일하러 갔다가 죽는 사람이 46,000명인 나라가 있나요? 있어요? 1년에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러 갔다가 집에 못 와요. 이것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일상적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이외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본이 노동을 죽이는 거죠. 비용을 아끼겠다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노동자들 하나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노동자, 그런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법부터 바꿔요. 법을 제정합니다. 법을 제정할 때 이름부터 완전히 바꿉니다. 정확한 이름을 지어요. 정확한 이름이 뭐겠어요?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예, 기업살인이죠. 기업살인법으로 이름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기업살인에 준하는 단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에 속합니다. 독일이 작년에 1300시간, 한국이 2000에서 2300시간까지 나와요. 무려 1년에 700시간에서 1000시간 일합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완전히 노동 기계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소위 유리천장 지수가 이게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는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9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작년에 또 1등 했어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낳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예요. 지금 5년째 1 이하입니다. 0.97, 94, 87, 85 지금 7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만약에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나라가 있다면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망한 나라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살하고 아이는 안 태어나고, 예? 일하는 사람은 일하다 죽고, 전 세계에서 불평등 가장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젊은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조선. 지옥이라는 거죠.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하는 아이들이 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탈조선하겠다. 탈조선.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이민 가겠다 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예요? 75%입니다. 75%. 이쯤 되면 망한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죠? 너무 신비로운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했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왜 지옥이 됐죠?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분단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 기형적인 사회로 만든 것은 분단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모든 군사 독재자를 다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있었고요. 조금 있다 죽더라고요. 총 맞아서. 그리고 전두환이 들어오고 또 조금 있다 노태우가 돼서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군사 독재자들 만났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아, 저 독재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졌구나. 민주화가 되면 좋은 나라가 되겠지.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민주화 됐잖아요. 그 이후에 경제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아무리 해도 이 지옥을 벗어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한국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거대한 무력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정권 교체도 됐잖아요. 이미 민주정부가 3번이나 됐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 사회는 안 바뀌죠? 왜 고통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는 더 차별받고 이런 끔찍한 지옥이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건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구나. 정권 교체해도 안 되는구나. 왜? 정치 지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정치 지형을.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 끝이에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끝에, 오른쪽 끝에. 이 옆에 누가 있어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있어요. 이 국민의힘은 뭐라고 불러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을 좌파라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이들보다 지금 국민보다 더 우파이긴 불가능해요. 오른쪽 끝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좌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들이 보기에는 자기 왼쪽에 온 세상이 다 좌파예요.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리고 3발짝 떨어져서 누가 있나요? 심상정의 정의당이 있어요. 3발짝 떨어져서 누가 있나요? 예, 메르켈의 기독교 민주당이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선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둘이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해봐야 한국 사회는 안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깨달았어요. 아, 이놈들이 아무리 바뀌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안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걸 너무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거대한 기만의 언어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죠. 이쪽 끝에 있는 수구를 보수라고 부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수구보다 조금 보수인 그러한 정당을 진보라고 불러요. 어느 나라에서 이걸 진보라고 불러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보수 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도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때문에 저는 김종인 씨가 등장했다고 봐요. 김종인 씨라고 알죠? 이분이 왜 저렇게 나이 들어서 추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좋은 의도가 있구나. 계몽의 의도가 있구나. 국민들이 두 정당이 다른 정당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문재인 옆에 서 있다가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옆에 서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종인 씨가 나온 이유는 두 정당이 똑같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정당이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두 정당의 차이가 있나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건 달라요. 이쪽은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요. 이쪽은 타협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나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뭐 100% 똑같죠. 전부 다 환영이죠. 이재용을 풀어주는 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차이 없습니다. 경제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재벌정책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한국 사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갖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당이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해봐야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인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의회에 300명이 앉아있죠. 그 중에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있어요. 6명 빼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의 표상이에요. 자본주의를 자유롭게 놔두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인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 거고요. 그래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도. 다시 말하면 분단이라고 하는 체제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극단적 우경화된 그러한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불행한 사회로 만든 근본 원인이에요. 이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한국 사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0, 50 클럽에 들어간 세계에서 그야말로 선진국에 속하는 반듯한 나라가 됐어요. 너무 자랑스럽죠? 그런데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이게 뭐예요? 민족 자결, 국민 주권이죠? 이게 없는 나라예요. 군사 작전권도 없고 사드가 들어오는데 이 정부가 하는 그런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주권 국가 맞아요? 이렇게 종속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게 한국의 국가를 너무나 볼품없는 그러한 졸렬한 국가로 만들어놨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주권이 없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일지도 몰라요. 이 분단 체제는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 저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정상으로 안 보이죠? 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제 뒤통수는 굉장히 바빠요. 제가 쓰는 모든 용어 하나하나마다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내 뒤로는. 우리 한국인들은 평생 자기 검열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기 검열 기계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 선생이에요. 저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검열을 하는 인간이 무슨 진리를 탐구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위대한 학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검열하는 인간은 진리를 탐구할 그러한 가치도 없고 전제도 잃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한국인들은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분단이 남겨놓은 것은 한국인들을 그야말로 병영국가의 신민으로 길들여 놓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끔찍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잘 팔린다고 그걸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도 최악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주의, 폭력성, 공격성,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청 공격적입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흑백 논리, 늘 사람을 좌우로 악음과 적으로 나누는 이러한 태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단이 우리에게 아로새긴 상처예요. 한국인들은 온전한 정상적인 인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병자예요. 이것을 바로 분단이 우리에게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판문점, 38선, 도라산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국가가 반듯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우리 사회가 정상사회로서 우리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바로 서기 위한 전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단 체제의 극복이에요. 저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평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분단 체제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은 이 분단 체제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이러한 불평등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분단 체제 극복, 즉 신속하게. 그 대신 통일은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통일은 신중하게. 지금 통일은 신중하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이고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 양국체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국체제. 그냥 두 나라가 외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가능한 옵션이라고 봐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사는 거죠. 그냥 다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서로 대사관을 교환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동서독 관계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일민족 이국가론이라고 합니다. 일민족 이국가론. 동서독은 서로 국가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외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대표만 교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국가로는 인정하지만 서로 외국은 아니다. 이것을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Confederation, 국가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연합. 그 다음에 3단계 뭐겠어요? 연방제죠. 이것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통일국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국체제, 국가연합, 연방제.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유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연해야 된다. 예? 그 대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신속해야 돼요. 왜? 우리가 너무나 이 비정상 상태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우리 국가가 망가지고 우리의 성격 구조가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더 이상 존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저는 독일 통일을 연구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왔고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형성은 바로 분단이 만든 기형성이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